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이요? 네. 화면 바로 보시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9월 달에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서브타이틀이 착시에 적응하는 법입니다. 착시. 네. 착시라는 것은 네. 본연의 모습과 겉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나타나는 경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착시에 적응하는 법을 좀 기르자라고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얘기, 그다음에 중국 얘기를 할 건데요. 시간이 좀 더 된다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 네네. 얘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 착시라고 하면 사실 어감이 네. 본질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쓰는 표현보다는 원래는 좀 안 좋은데 좋은 네. 것처럼 보이는 거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사실 저는 어감이 들리거든요. 혹시 그런 뉘앙스인가요? 대부분 금융시장, 특히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되죠. 네.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여전히 저는 실물 경제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연초에 나타났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 아니면 네. 정책 효과 때문에 상당히 침체에 대한 시기 자체가 지연되고 이연되고 뒤로 미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GDP 나우 포캐스트가 3분기 6% 가까운 5.9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 경제의 불안한 부분들이 변한 게 없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침체에 대한 시기나 아니면 그 폭 자체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연초에 나타났던 미국 경제의 불안한 심리들, 불안한 부분들이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올해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변수였죠. 네. 하지만 이 변수가 저는 계속해서 중국 경제는 2분기가 피크일 거다라는 말씀을 특히 연합인포맥스에 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그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효과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 네. 경제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의 이젠 잠시의 소고는 그럼 나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는요. 침체와 같은 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뒤에 가서도 다양한 차트를 말씀드리겠지만 네. 중국의 달러 부채가 극히 적습니다. 네. GDP 대비 10% 후반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대국이 위안화 부채는 상당 부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부채가 적다는 의미에서 흔히 연초에 얘기했던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자산 시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V자 반등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것은 튜브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점차 조금씩 중국 경제는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산 시장에는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조금 앞에 서두가 이제 착시라는 약간 좀 어감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낙관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내지는 비관적인 어감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냐면 이게 이제 매크로하고 또 이 금융시장이 반영되는 좀 약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 또 현재 바라보고 계시는 이 경제에 대한 모습이 또 금융시장에 언제 반영될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볼 테니까 너무 아유 또 뭐 안 좋은 얘기 하네 이렇게 네, 단언하지 네. 마시고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미국, 중국, 한국 순서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네. 미국 먼저 좀 여쭤보고 갈게요. 네네.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헷갈리는 게 그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를 보게 되면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아까 얘기했던 5.9 정도 네.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16개월째인가 17개월째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 경제의 어떤 본연의 모습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이렇게 상반된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미국 경제 지표의 혼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박주현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거의 1년 가까이, 1년 넘게 하락세입니다. 선행 지표가 하락세라는 것은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경기 선행 지수라 하더라도 네. 제조업에 좀 더 특화되어 있냐,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다릅니다. 그게 지금 미국 경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즉 혼선. 네. 그리고 어느 한 국면에서는 경기 침체에 불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국부에서 특히 서비스업에는 오히려 호황에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는 산수적으로 서비스업 경제의 익스포저가 큰 비중이 큰 국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서비스업 경제는 골디락스일 뿐만 아니고 아예 호황을 비슷한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 왼쪽 차트는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이고요. 제가 동글뱅이 칠한 것은 제 모형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점선 밑으로 들어가면 미국 경제는 항상 침체가 왔었습니다. 10번 중에 한 8번의 확률로 침체가 왔었고 지난 상반기 내내 이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업데이트를 보면 6월 달 기준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이 9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6월, 7월 데이터가 이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6월 달 기준으로 침체를 벗어났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서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것은 왼쪽 차트에 동글뱅이 칠했던 것처럼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IT 버블 때 IT 버블 바로 직전에 네. 상당 부분 나타냈던 신호이기도 하다. 침체로 갈 것 같았었는데 생산성에 대한 강한 기대, 증진 효과 때문에 선행지수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던 사례가 있고 심지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게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아틀란타 연준, 지역 연준에서는 매일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분기별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률을 조망하는데 5.9%, 즉 6% 가까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소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디락스인가?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기준으로 피크아웃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장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이럴 때 투자 안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반문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것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경기 개선의 가장 근간에는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고용은 당연히 소비와 소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차트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입니다. 미국의 IT 취업자 수, 그러니까 IT 테크랑 관련된 취업자 수가 5월 달부터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크 쪽에서 이미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취업자 수, 그러니까 내구재 관련된 거예요. 소비 쪽에서 내구재는 상당 부분 또 고용의 탄력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이게 또 7월달 기준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꺾어졌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서비스업 중에서 고임금,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뭔가 프로페서들이 갖고 있는 취업자 수 7월달 되면서 당연히 또 전월 대비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자, 미국 고용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 부분의 취업자 수는 약 한 17만 명 정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네. 더구나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한 17만 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안에 보면 IT 테크라든지 내구재 중심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고임금 서비스업은 다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좋냐? 여전히 저임금의 서비스업 때문에 좋다라는 거. 호황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호황이었을 때는 전부 다 좋았습니다. 지금은 호황이냐 불황이냐의 갈림길에서 과연 미국 경기가 좋냐라고 봤을 때 글쎄요. 미국의 고용시장 특히 이 고용 부분에서 의미 있을 만한 고용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과연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또 보시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인 것이죠. 왼쪽 차트는 그놈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그놈의. 네.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해석이 만만하죠. 이제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도 나타나고 있고 늘상 저도 여의도에서 뭐 10년 넘게 리서치를 하면서도 네. 이번은 다를 것이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죠. 그런데 뭐 박 박사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항상 같았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시기는 늘상 달랐어요. 네. 1년 뒤에 올지 6개월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의 신호는 항상 실물 경제의 침체를 동반했다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데이터 드리븐에서 뷰를 내는 저희 입장에서는 글쎄요 달라진 게 뭐가 있나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연체율 데이터입니다. 시계열인데요. 모기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학자금, 신용카드. 미국의 연체율이에요. 3개월 이상의 연체율인데 빨간색 보시면 이 학자금이 이렇게 하다가 2020 코로나 때 쭉 줄었죠.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하락했냐면 이렇게 연체율이 줄어든 건 두 가지죠. 다 갚았거나 아니면 미뤄졌거나 탕감해줬거나 이건 후자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학자금 대출을 유예시켜줬던 것이 이제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소비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고용도 약간의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장단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이 기업 쪽에서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고 학자금에 대해서 한 전체 대출의 한 12% 내외 정도 되는데 네. 이런 부담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대출을 일으켜서 빚을 져서 그런 것을 다 무마해서 갈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기업들,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대출의 그 스탠스 자체가 이제는 대출을 더해줄게가 아니고 이왕이면 대출을 엄격하게 볼게 라고 대출 스탠스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순환고리가 어디든 언제 어떻게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흘러가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뭔가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득 측면과 생산 측면의 괴리가 이렇게 큰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국내 총생산을 갖고 생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냐 소득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냐라고 보면 결국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차를 갖고. 그런데 GDP는 계속해서 3분기에 뭐 6자를 본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GDI 측면에서는 소득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경제 상황은 2분기 연속 이미 마이너스. 과거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언제냐라고 보시면 잘 따라오시면 2020년 코로나 때 있었고요. 더 그전에 서프라임 때 있었고요. 경기 침체 때마다 항상 GDI는 역성장했다는 거. 네. 지금도 거기에서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갖고 있으면서도 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는 팩트고요. 네. 자 이 안에 이제 아트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걸 모든 걸 다 바라보는 연준이 적세적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지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과연 인하 시점이 어딘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하고 집중했다면 최근에 잭슨홀을 끝나고 나서 인하 시점은 저후로 밀려났고요. 이제는 동결이 얼마나 길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 뭔가 불안함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 저는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자산 가격 가구에 늘 괴리는 있습니다. 네.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 자산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올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흔히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에 이해하기 쉬우니까 상고하저라고 패턴을 얘기하죠. 저는 여전히 상고하저 패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매크로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가 그렇죠. 이런 네. 매크로 상황을 이제 투자에 접목시키기를 이제 원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 한번 여쭤볼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매크로를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뷰를 좀 이해는 하는데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매크로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은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다우에 있는 기업들은 좀 성과가 좀 저조한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나 이 S&P에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근데 그게 매크로 상황하고도 좀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까 그 고용 지표 중에 보면 IT 섹터의 그 취업자 수가 지금 3개월 연속 있었죠. 줄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IT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고용 압박, 그러니까 비용 압박을 좀 느껴서 오히려 그 고용을 좀 줄이면서 비용을 감소시켰고 그게 오히려 기업의 실적을 좋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이제 실적이 안 좋다가 오히려 이제 고용자들을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용자 수가 줄어드는 거는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기업의 어떤 그런 고용의 유연성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기업의 실적을 좋게 만들어 버리는. 그럼 사실은 이 매크로 요건이 안 좋다고 해서
미국의 주식시장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게 뭔가 좀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 미국 주식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같은 거는 경기 사이클하고는 또 뭔가 무관한 새로운 어떤 또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신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 매크로를 보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게 상당히 좀 옛날과는 다르게 에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말씀하시는 건데 먼저 고용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고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 비용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시차를 갖고 보면 매출의 근원입니다. 가게가 고용이 늘어야지 소득이 늘고 그걸 갖고 소비를 하면서 선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의 기업을 봤을 때는 코스트가 줄어든다. 오케이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소비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시차를 갖고 더 매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게 GDI가 바라보는 미래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GDI를 꼭 기억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의 어닝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그럼 엔비디아 같은 이런 특이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왼쪽 차트는요. WTO에서 전망치를 내보냈어요. 네. 우리가 흔히 탈세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 상품 교육 증가율이 1.7% 증가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평상시 평균보다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는 3.2%로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걸 이제 V자에 대한 컨센서스 기대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은 지나간 악재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환호하죠. 그런데 실물 경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한번 누르는 거죠. V자 반등은 맞는데 이 3.2%라는 것이 지난 2000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 바로 직후까지의 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기저효과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상품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럼 두 번째,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아니면 흔히 2차 전지의 화랑을 보이는 특수한 것들이 있지 않냐? 당연히 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유엔에서 발표되는 건데요. 이렇게 2022년에 특히 교역량이 줄었는데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은 오히려 교육이 늘었고요. 비친환경 제품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극화 솔링과 그런 것의 극단에 있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해자 기업들은 늘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거기에 반문을 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 소팅 잘해서 좋은 거를 적시에 살아서 가져간다는 것은 항상 좋은 투자이지만 우리가 실물 경제를 봤을 때는 이미 큰 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매크로와 자산시장의 이 괴리는 도대체 이 연결고리는 뭐냐. 그 연결고리는 박 박사님의 전공이죠. 금리죠. 상반기와 하반기의 금리에 대한 타겟팅이 다릅니다.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파란색입니다. 네. 한 2년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네. 이 정도 올랐으면 우리가 이젠 한번 따져봐야겠죠. 한 2, 30년의 큰 터울의 추세 전환인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위에 상반 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것인가? 10년물 금리의 모형에 따라서 프락시를 한번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한 2025년까지 제가 연장을 시켜놨는데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시면 거의 위에 목에 찼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아, 거의 올라왔다?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금리의 상단이 일단은 목에 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인 주식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것만 보면. 그런데 투 스텝이 알죠? 이제는 이 연합인포메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직접 호기심과 아니면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그러면 찍고 바로 밑으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것인가? 횡보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이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년물 금리의 프락시를 보면 적어도 2025년 아니면 2026년 초반까지도 지금의 높은 금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변수가 경기 침체가 무너지면 내려갔지만 침체가 안 온다면 지속될 것 같다. 그게 지난 상반기와 잭슨홀을 지나면서 하반기 바라보는 연준의 스탠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글쎄요, 그런 걸 모두 다 이겨내고 아니야, 이 높은 금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해.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널렸어 라고 바라보는 형국이냐,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극소수야. 대부분은 이 높은 금리에 대부분 기부업 할 수도 있어. 저는 후자라는 것이죠.
뭐 사실 저도 조금 장기 금리 상승이 이 주식시장에 이제 부담을 주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쪽이라 네. 이제 위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또 반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시장이 보기에는 지금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한 이후에 뭐 미국 장도 금요일 좋았고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거를 신중하게 하겠다.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시장은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 9월 달에 한때 보신다에. 예. 네. 그러니까 금리 인사를 하더라도 이제 신중하게 네. 할 거다. 그리고 약간 벌써 이제 지금 정도 금리 수준에 약간 익숙한 듯한 느낌? 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익숙해져서 익숙한 건지 아니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모르고 있는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더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이. 그렇죠. 예. 지금 약간 좀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은. 네. 근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네.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네. 혹시 좀 그런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레벨 때 네. 어떤 수준인지? 오늘 얘기가 어쨌든 흘러가는 가운데 제가 네. 원하는 단어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 개인적인 소회는 좀 기쁩니다. 오늘 그래서 착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아하, 네. 작시. 네, 그래서 착시입니다. 네. 이 높은 금리를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다 내성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장이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성장이 꺾어진다 하면 내성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전제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높으면 4분기 더 내려갈 겁니다. 아니면 내년 1분기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금리도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네. 지금 장기 10년 금리의 프로젝션을 그려보면 뭐 시장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5% 전후반에서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5% 중후반이 픽스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이 지금처럼 5% 중후반으로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시장은 일단 모르겠고 앞으로 3개월, 6개월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실제 애틀란타 연준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저는 그 안에 있는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더 볼륨을 키우고 있어서 한 번에 꺾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불안한 거고요. 네. 그러면 오케이,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그렇게 한들 한국 경제, 한국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또 떡하니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중국을 쭉 바라보니 중국은 더 노답이라고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더 하반기에 과연 어느 부분을 갖고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채권 선물 시장,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전망인 것이죠. 시장이 바라보는 거. 9월 달 동결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고 12월 달에도 뭐 인상한다지만 지금 수준은 크게 바뀌지 않고 해가 바뀌면 내년 6월 말이나 돼야지 금리 인하가 지금 금융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이 바뀌었죠. 센터에서 네. 최 며칠 동안. 근데 역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갈대와 같으니까요. 네. 많은 것들이 금방 바뀔 겁니다. 네. 더구나 더 재밌는 거는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요거죠. 물가가 피크인가요? 딱 보면 한 발짝 뒤에서 보면 피크죠. 꼭지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의 이제 산수가 있죠. 보시면 헤드라인은 6월 달이 작년의 기저 고점이었고 코어는 9월 달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9월 달까지는 헤드라인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코어는 내려갈 겁니다. 네, 코어는 언제부터 올라가냐?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 세트리스 페리부스 된다고 한다면 한 11월, 연말부터 올라가겠죠. 그럼 그 공백 기획 동안에 연준은 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금리 전망을 쭉 해보니까 금리가 일단 단기 고점을 친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려가는 폭이 더딜 것 같고 오히려 옆으로 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제 예상대로 크게 내려가지 않는 한. 그렇다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성장이 나온다는 것을 기본으로 이런 비용에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성장이 1년 뒤에도 지금처럼 5%일까요? 연준이 바라보는 내년의 프로젝션은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일단 뭐 사실 오늘은 이제 초반에 이제 착시라는 단어를 꺼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조금 반대 논리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러면 우리 빈센트가 보시기에는 결국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면 미국 경제 성장에 언젠가는
부담을 줄 거고 네. 그럼 그게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요즘에 이제 미국 경제에서 그 흔히 말하는 노 랜딩 네. 그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를 제가 따져 보니까 네. 결국 고용 시장인 것 고용. 같아요. 아까 이제 뭐 각 섹터별 고용은 얘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실업률이 뭐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네. 또 이 와중에 흔히 말하는 그 뭐죠 이렇게 고용자를 뽑으려고 하는 네. 고용률 뭐죠 이게 그 기업의 교인율이요? 구인율. 네. 구인율은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네. 베이컨시 레이트 되게 높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 행정부의 바이든 정부의 뭐 리쇼어링이든 네. 뭐 IRA든 어떤 형태로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의 이제 기업과 뭐 인력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것도 사실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든 요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정도 고금리를 버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특히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면 네. 정말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훨씬 탄탄하게 네.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질적으로 네. 고용이 조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높은 고금리를 한 30년 만에 이제 받아보는데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긍정론자니까 버티겠죠.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한다 그래서 비관론자인지 아시는데 저는 되게 긍정론자예요. 인류는 잘 해결해 갈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정책적인 무리를 할 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정규분포상에서의 행동이 나타날 것인가. 저는 언제든 정규분포 이외의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계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정규분포에 지금 미국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은 정규분포상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는 이렇게 거죠? 낮은 실업률, 베버리지 곡선이라 그래서 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구인율,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연히 수요가 줄어들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곡선이에요. 음. 계속 이렇게 이동해 왔죠. 보면 파란색이 2000년대 이후부터 2008년대까지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3.5%의 실업률이면 구인율이 한 3% 정도였던 게 정상입니다. 2000년 서프라임 전까지는. 근데 서프라임 터지고 코로나 전까지는 한 3.5%의 실업률이며 한 5%, 4% 중후반까지의 구인율이 정상이었습니다. 그 네. 시기에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는 지금 7%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이에요. 3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3.5%, 그러니까 동일한 3.5%의 실업률에서는 한 3%의 구인율이 정상 상태였는데 지금 거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초과 수요라는 거. 당연히 임금에 대한 상승 압박이 계속해서 높다라는 거. 그럼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A 국면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디로 갈까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항상 기본적인 워킹을 한다면 A에서 C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경기 침체 온다고 계속해서 봤던 이유죠. 네. 근데 B로 가는 건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는 걸 반영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지금 근데 B로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B로 갔다가 또 C로도 갈 수 있어요. 네. 저는 확률로 봤을 때 이거를 단순히 미국은 이제 새로운 레짐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A에서 B로 간다. 괜찮다. 고금리? 그럼 뭐 어때서? 라고 보기에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걸로 프로젝션 하기에는 월간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불안불안한데요. 이제 C로 갈 의미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B와 C의 어디 중간에 가겠죠. 사실 이 베버리지 곡선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고 뭐 모르시는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네. 미국 시장에서. 왜냐하면 베버리지 곡선은 말씀 주신 구인율과 실업률 관계인데 이 점의 이동이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이동하는지랑 곡선이 아예 뭐 우하향 내지는 우상향 되는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A에서 C로 간다는 얘기는 구인율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늘어날 거다라는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구인율이 낮아지지만 다 이거를 초과 골디락스죠?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냥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을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그 노랜딩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반론으로 여쭤보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융위기 이전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를 보게 되면 결국은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이동이 아니라 네.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제 우상향되는 형태로 움직였잖아요. 네, 시프트가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역시 우하향하는 형태, 즉 네. A에서 C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가는, 네. 즉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도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되는 네. 뭐 그런 쪽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이라는 게 네. 특히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주로 보는데요. 왔다 갔다 해요. 연초에는 A에서 C로 간다고 베팅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는 A에서 B로 간다고 베팅을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배웠던 이론적으로 네.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사는 A에서 C로 갔는데 A에서 B로 가는 게 이번에 다를 거라는 가정을 갈고 봐야 되는데 불안하면서도 조금씩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베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B와 C의 중간 어딘가를 갈 것 같습니다. 네, B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저 나름대로도 베팅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 네. 아마 우리 빈센트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오시니까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 한번 그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미국 경제 그리고 또 중국 경제도 봐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중국 주가 흐름을 보니까 네. 장 초반에 뭐 5% 정도 급등을 했다가 쭉 네. 밀리면서 1% 정도 상승으로 맞췄더라고요. 사실 네. 느낌은 급락을 했다라는 정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주말 사이에 증시 부양책이 나왔던 것도 같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셨어요? 증시 부양책이라는 게 중국의 증시를 봤을 때 가장 이제 베타라 그래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은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사이메리카가 깨지고 미중 간에 싸우고 있는데 어떤 페이버를 준다 그래서 엔간한 화교통 아니면 쉽사리 투자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저는 반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네. 자료를 보시죠. 일단 기대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면 중국의 통계는 이 시국에도 제가 중국 거시경제 지표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 설명해 드리는데 네. 마음 먹으면 공표 안 해버리는 국가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네. 얘기해야 될까 그러는데 그래도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PMI 제조업지수입니다. 통계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차이신이라고 해서 민영 쪽에서 발표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통계청 같은 네. 레퓨테이션이 있는 곳에서 발표되는 거니까 그래도 믿을만 하죠. 중국의 통계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현재 중국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기대감이 워낙 높았죠. 리오픈에 대한 효과. 네. 근데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죠. 이 정도면 이제 기대는 소멸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디플레이션은 경제적으로 아웃풋갭이라고 해서 GDP 디플레이터라 한 국가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물가 지표가 마이너스가 지속될 때를 우리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같은 게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을 때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인식을 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이고요. 주황색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가 언제냐면요. 요때 있고요. 2008년도에 있고 2002년도에 있습니다. 굵직굵직할 때 있었습니다. 네, 다 금융 위기 내지는 약간 경제 그렇죠. 위기 상황일 때. 맞습니다. 텍스트 두 번째 보시면 01년도에 3 이게 개월입니다. 3개월 있었고요. 02년도에 10개월 있었고요. 09년도에 9개월 있었고 코로나 때 1개월 있었고 이후 지금 5번째 첫 달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과거 패턴인데요. 중국은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97년부터 동아시아 위기, 2008년 서프라임, 2012년 남유럽 피그스, 2014년 위안화 쇼크라고 발발하는 위안화 발작, 2018년 미중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공통분모는 뭐냐면 어떠세요? 97년도, 2008년도, 2012년도 동아시아, 미국, 남유럽 전부 다 외부에서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거. 외부에서 시작됐을 때는 극복 채널이 돈으로 다 막았습니다. 네. 2008년도에는 4조 위안까지 썼습니다. 당시 중국의 GDP의 10% 가까이 썼습니다. 네. 이때 후유증이 여태까지 오고 있는 것이고요.
2014년부터는 약간 내부적인 문제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왜 나타났냐고 보면 2008년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여전히 2014년도에 곡간이 비었다 보니까 외부에서 위안화가 발작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달러 대비 7위안이 그냥 노말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여파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역시 돈으로 막았습니다. 뭐냐? 달러로 막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4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 허비하면서 네. 소비하면서 다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자, 뭐냐면 중국이 여태까지 꾸역꾸역 잘 왔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다 틀어막았습니다. 돈으로. 네. 네. 요번에도 작년에 돈발로 다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것이죠. 틀어막고 쌓여 있는 것들이 해결 안 되고 계속해서 틀어막고 있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주말에도 나왔죠. 앞으로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못 틀어막는다. 왜냐하면 지난 90년 후반부터 2017년 말까지는 틀어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 그러면 딱 하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장. 지금은 똑같이 틀어막는데 바뀌었어요. 성장이 없다. 아니면 성장이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스킴을 써야 되는데 중국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없는 가운데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틀어막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연초 이후에 기대감이 이제 워낙 많이 조정이 돼서 네. 뭐 중국이 다시 성장 동력을 줄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 계속 네. 황따에 뭐 컨트리 가든에 근데 네. 대체적인 뷰는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뭐 글로벌리 퍼지진 않을 거야. 이제 네. 약간 네. 희망 섞인 전망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보시기에는 네. 그냥 뭐 모멘텀이 안 좋은 정도이신지 네. 아니면 이러다가 이벤트 리스크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지 네. 어느 정도 위험해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네.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나마 모두- 다행이네요.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외부에 대한 빚이 작기 네. 때문에 내부에 대한 빚만 많고 그래서 중국이 리세션이 들어간다, 망한다, 체제가 깨진다라는 것은 글쎄요 좀 유연해 보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틀어막으려고 많은 무리를 할 건데 그런 무리 가운데도 성장이 안 나와서 고생할 거다. 그러면 투자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흔들리고 거기에 원화도 흔들릴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투자의 아이디어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일단 중국에 대한 뷰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안은 하지만 이벤트 리스크까지로 번지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중국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중국을 중요하죠. 네. 하는 건데 뭐 중국이 이벤트 리스크화 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텐데 네. 어느 정도의 그러면 악영향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제 환율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모든 것들은 환율 시장이 균형을 잡은 다음에 다른 가격 변수가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네. 프락시인 것이죠. 위안화가 상당 부분 지금 수준에서 크게 강세가 되지 않는 한, 또 그런 기대가 1년 동안 지속되는 한, 한국도 이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네. 원화,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나타나는 것들은 네. 원화 약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수출이 잘 됐을 때는 우리 채산성 얘기도 많이 했죠.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냐? 달러 베이스로 모든 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국에 수입할 때 원화 가치가 낮다는 것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가스비, 전기비 이런 과중화 폭탄이 한국에도 이제 장착되고 시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자산을 볼 때 한국 자산의 한국 통화의 자산 매력도가 희석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보면 한국 자산에 대해서도 이전과 똑같은 메커니즘에서의 유인들은 좀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차트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이 왼쪽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벤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벤트라는 게 없을 수 있을 그나마 긍정적인 자료 중에 하나는 네. 이겁니다. 외채 비중이 GDP 대비 13.6%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조금 단순하게 환율 그러니까 그
그냥 하나의 지표로 봤었을 때는 환율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제 영향력을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10월부터인가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원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은 사실은 9월, 10월께 되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달도 20일까지 수출이 제 기억에 16%인가 15%인가 마이너스예요. 네. 이게 지금 도무지 이게 플러스 전환의 어떤 징후가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 빈센트가 보시기에도 한국 수출이 회복하는 시기가 네. 많이 좀 늦춰지는 지연되는 쪽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네. KDI와 한국은행이 연초에 전망할 때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죠. 중국의 리오프닝을 봐라. 추석, 해피 추석이 될 것이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네. 라고 강한 부양을 했고 또한 그것의 근저로 전망치를 나타냈죠. 내보냈죠. 네. 그런데 실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2개월 연속. 그래서 데이터를 잘게 쪼개지지 않은 분들은 무역 수지가 흑자면 이젠 위기는 벗어난 거 아닌가? 라고 보는데 그 내막을 보면 경기 침체에 나타나는 징후들, 수입이 훨씬 더 줄어서 우리가 불황형 흑자 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불황형 흑자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이런 얘기가 약간 어폐가 드릴 수 있겠지만 90년대 후반에 불황형 흑자 얘기가 참 뉴스상에 많이 왔었어요.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랑 뭐 많은 것들이 다르죠. 한국의 위상도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외환보유의 액도 다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대외적인 극복 채널이 한국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경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외적인 채널이 없다면 내수적인 채널, 대내적인 채널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내적인 채널은 부동산이라는 게 꽉 틀어막고 있어서 그게 또 답보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국과 한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말씀드렸냐면 중국이 지금 정책 딜레마가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희석시키고 있다. 그럼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의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수출 증가율이 또 우리 주식 시장하고는 또 이 코릴레이션이 높잖아요. 좋습니다. 항상 한국 주식시장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좀 늘어나야, 네. 뭐 삼성전자 등등의 그 대형주가 가고, 네. 그래야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소부장, 중소형주가 이제 쫓아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수출 회복의 시기가 조금 늦춰질 거라고는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타임렉을 혹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젠간 네. 회복이 어쨌든 간에 네네. 조금 되는 시기가 오진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렸던 말 중에 몇 가지 분수령 힌트가 있는데요. 네. 미국 10년물 고점이 일단은 피크 칠 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하나의 분수령이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래도 지금 높은 레벨에서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수출도요. 올해 하반기에는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다만 우리가 반도체를 봤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반등은 하는데 우리의 기대는 V자 반등이지만 현재 실상은 루트형이나 옆으로 길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위험 자산의 선호라는 게 어디에 베팅할 것인가? 악재가 끝났다는 것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만큼 좋아질 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오래 걸린 것에 베팅할 것인가? 그거는 유동성이 해결하겠죠. 그럼 그 유동성들이 지금처럼 꼬리표가 있는 유동성들, 이전보다 유동성이라는 게 다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그럼 그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저는 움직이다 말다. 그리고 자생력은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없는 한. 그럼 미국이야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늘 있죠. 그런데 중국도 유동성 함정에 걸린 것 같고 한국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적을 것 같아서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글쎄요 그 유동성에 대한 펌프 이런 것들이 악재가 지나간 것에 베팅하는 지난 상반기가 하반기에도 연출될 것인가 저는 약간 불안하다. 상반기에 주식으로 좀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될 시기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러세요? 맞습니까? 아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죠. 아. 네. 어렵네요. 자. 암울하네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제 뭐 사실 매크로는 근데 별로 이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아갖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수출, 우리 경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중국이 좀 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사실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미국의 견제, 네. 이른바 패권 다툼 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또 어떻게 협상을 하고 또 협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들 게시판에도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최근에 의미 있는 게 미국의 상무장관이 그 중국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둘 사이 간에 조금 네. 뭔가 좀 화해 무드가 네.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만나면 결과가 항상 있겠죠. 그게 뉴스화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이런 큰 땅덩이의 고성장 7%에서 4%, 5%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감내할 것들을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관계가 좋을 때 하고 싶겠죠. 네. 근데 우리 다 인생이 다 똑같은 것처럼 좋을 때는 또 그럴 유인이 없잖아요. 잘 나가는데 굳이 구조조정을. 근데 이쯤에 중국이 많은 것들을 리모델링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그렇고 LGFB도 자금의 소싱도 그렇고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그것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자기의 갖고 있는 글쎄요 약간의 신념과 확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거의 국가들을 봤을 때 항상 진통이 있었잖아요. 통과 의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 관료와 중국의 고위 관료가 수시로 만난다라고 해서 과연 괄목할 만한 바뀜이 있을까? 정상 간의 만남이 있으면 모를지언정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기대할 게 많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이게 자꾸 이제 반론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또 우리 패널 분의 주장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 MC들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주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민은 미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현재 재정 상황상 부채를 계속 국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수요자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 역시 미국채에 대한 그 수요를 가져가는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 네. 근데 특히 최근에 중국이 미국채에 대한 보유량을 줄이는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중국이 사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한편으로 중국은 그러면 니네 우리한테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관계가 좀 주고받을 게 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의외로 조금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네. 결과들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명확하시네요. 네, 왜냐면요. 네. 중국이 미국채를 산다는 것은 미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네, 미국이 밸류체인의 재정립을 주창하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글쎄요, 미국채는 명품이에요. 네. 네, 미국채는 명품입니다. 명품은 두 가지 활로가 있죠. 팔려면. 가서 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명품의 마케팅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안 사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거죠. 그걸 대외적인 상당 부분 패권 국가의 채널을 통해서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가서 세일즈를 할 필요가 없다. 세일즈 한다고 팔릴까요? 네, 명품은 그렇게 사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명품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명품값이 떨어졌나요? 네. 아니 미 국채가 네네. 그 명품이 사실 값이 유지되는 이유는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뭐 에르메스 우리 최현정 앵커 같은 꿈의 경우는 에르메스네요. 꿈의 에르메스네요. 네. 뭐 이게 재고 있으면 뭐 태워버리고 뭐 없애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할인이란 없죠. 예. 근데 지금 미국채 시장을 봤을 네. 때는 초과 공급이 좀 우려되는 네. 상황이라 네네. 명품이라고 지금 이렇게 네. 딱 타이틀을 달기가 조금은 네네. 애매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미국채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패권의 이 달러 기축 통화의 결과물이니까요. 네네. 그런 시스템 위에서의 프로덕트는 그게 명품인 것이죠. 가치의 보존을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그 판이 깨지지 않는 한 늘상 이런 거 아닙니까? 대안없는 비판. 가격이 떨어진 건 알겠고 달러가 너무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최근에 브릭스가 또 외향을 넓혔지만 네. 사우디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보이는 걸 보면 이제 G7 미국 주도의 선진국 경제에 괄목할 만큼 대항할 만큼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미국채를 모든 사람이 버린다? 포트폴리오에? 그런 날은 글쎄요. 근시안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판국에 딱 보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채를 이만하면 다시 살면서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더 잃어버릴 게 많지 않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빈센트께서는 조금 이렇게 네. 실질적인 뭔가 나올 게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미국도 봐주셨고 중국도 봐주셨고 이제 우리나라를 좀 연관해서 한국 네. 상황도 좀 봐주세요. 아, 한국이요? 네. 네, 왼쪽 차트에 보시면요. 올해 하반기는 일단 지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쨌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등하냐 보니까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낮아지니까 소비를 더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고 추세적인 반등을 하려면 과거 한국 경제의 글로벌리 포지션상 메리트가 높았을 적은 항상 수출이 잘 됐었고 대외적인 활로가 열려졌는데 그러려면 올해 스토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 갖고 있고 그렇다면 한쪽에 전린 발휘가 됐으면 한쪽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 쉽지 않다라는 거. 왼쪽 오른쪽 차트만 보여드려도 부동산 쉽지 않구나. 호가만 있고 거래량은 극히 줄고 있구나. 최근에 뭐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시키고 또한 약간의 대출을 좀 더 풀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거 경험했던 가격대가 있고 다른 데로 다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50년 주택담보대출 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기사는 저희 그 후속 기사였습니다. 네. 50년짜리 장기 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겠다. 그 전에 대출을 빨리 땡기려고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한국의 그 혼인, 정부가 혼인을 좀 앞당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우려의 시각이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이 1.4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아까 이제 지표는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표 회복의 가장 큰 거를 이제 물가 안정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물가가 지금 하는 전망으로는 다시 연말까지는 네, 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약하니까 조금 물가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가 먼저인지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가가 낮아서 경기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반증으로 수요 측 압력이 낮아져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물가가 낮다 해서 뭔가 이게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쪽에 연결고리가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될지. 네. 왼쪽 차트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네. 직관적으로는 물가가 낮아져서 소비 심리가 높아졌습니다이지만 거기 이면에는요 물가가 왜 낮아졌냐 결국 정부가 옥죄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눌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이제는 튀어오를 룸만 있다라고 봐서 저는 뭐 수요가 둔화돼서 물가가 낮은 것이냐 아니면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수입 물가가 증가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인가 뭐가 맞냐 물론 둘 다 맞죠. 근데 앞으로 벌어지는 하반기에는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네. 원화 약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수요 둔화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상반기보다 오히려 좀 부정적인 환경이 한국 경제에는 더 하반기가 더 크다라고 보시는 쪽일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네. 좀 나이브하지 않나? 좀 낙천적이지 않나?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가장 뭐랄까 우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긴 하지만 또 네. 우리 빈센트 의견이 좀 궁금하니까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사면초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둔화 압력이 있고 네. 또 물가는 또 상방 압력이 있다고 했고 이 와중에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 네. 이 금리 차라는 게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계속 간다라고 하면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금통위 보니까 하는 총재가 기준금리 상단을 3.75까지는 6명의 금통위원들이 열어두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정말로 우리도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해야 될 수 있는 네. 뭐 그럴
위험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당위성이 아니고 위험성이요. 아, 당위성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험할 것 같아요. 경제 티어리로 네. 내추럴 금리, 중립금리를 갖고 현재 긴축 기도의 3.5%가 네. 제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이론상의 프로젝션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책 스탠스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동결을 한 걸 놓고 보면 저도 이제 국회를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엔간하면 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미국이 계속해서 올린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두 번은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제약적인 거냐 아닌 거냐는 저희가 충분히 모형을 통해서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의 실제 금리가 미국의 실제 금리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한국의 실제 금리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고 아직은 마이너스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룸은 충분히 있는 거죠. 추가 인상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일단은 동결을 하고 싶지만 네. 많은 것들이 변하면 한국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은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이제 빈센트님 오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좀 뭐랄까 조금 질문을 까칠하게 해도 잘 받아주셔서 너무 전혀 그렇게 감사한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네. 이제 매크로 상황 조금 요약해 주시면서 네. 결국 또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에게 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또 제안해 주시는 입장이니까 네. 또 실전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런 마무리 댓글도 주실 것 있었어요. 같습니다. 네. 빈센트 같은 이코노미스트들 말씀을 듣고 네. 자신이 없는 사람은 투자 네.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네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책임감에서 하는 거죠. 하는 네.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서브타이틀을 정할 때 다 정해놓고 이거 하나 정하는 데는 한 일주일 걸려요. 네, 왜냐하면 메시지니까요. 자칫 오용될 수도 있고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할 가능성은 극히 0%예요. 다 제대로 전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의도대로. 네. 네. 근데 오늘은 특히 이제 박 박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제 착실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럽니다. 악재는 지나간 듯한 모습이 대부분 있어 보입니다. 아까 내성도 말씀 주셨지만, 근데 그 내성의 근저에는 성장이 뒷받침돼야지 내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반기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3분기 높으면 4분기 내려가겠죠. 중국은 이미 성장 여진이 꺼졌죠. 한국은 좀 나이브해 보이죠. 그러면 내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반으로 한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새겨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좀 어려워. 더 쉽게 나만 말씀해 일 주실 수 못했나? 없습니까, 조금 빈센트님? 어려운데 좀 풀어주세요. 네, 악재가 지나갔다는 것에 상반기에는 환호했죠.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다른 내러티브를 세워서 유동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생각보다 좋았죠. 자산시장을 바꿔보면. 하반기에도 똑같은 패턴이 지속될 거냐? 저는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하반기는 조금 위험 자산에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올해 상반기에는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가 보지 못하는 정책적인 효과 또한 미국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아까 베버리지 곡선을 얘기했지만 정규분포에 벗어나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국 외의 국가들을 놓고 보면 정말로 이런 신호들이 여파를 갖고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한국 경제는 중국과 한국은 정책 딜레마에 빠지고 있고 그래서 실물 경제는요 더 두나세 연초해봤던 그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QR 코드입니다. QR 코드요? 네, 제 홈페이지입니다. 연결되면 어떤 네. 내용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연결되면 다양한 오늘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대중하고 소통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네. 많은 귀한 시간 저한테 소통을 주시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좀 더 친밀도를 높이는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재테크 행사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이 이번에 다룹니다. 행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가 보죠. 맞습니다. QR 코드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QR 코드 이렇게 찾고 찍고 들어가시면 또 좋은 이벤트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은 신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체크해야 될 몇몇 것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저희가 한 달 뒤 또 빈센트님 모시고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일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업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